지금 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48시간 서울은 방어망을 전면 가동했고 28,000명 철수 카드와 3천억 달러 정산 요구가 공개되었는데요. 강자가 압박하면 약자가 무너진다는 공식.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약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엔 없던 반응 속도와 정밀도가 실제 현장에서 증명되자 월가와 의회가 동시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전이 아니라 관점의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보호국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오늘 진짜 힘의 근거가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현재는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분석실 수석 안보분석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동아시아 안보분석실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커피 냄새와 종이 먼지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손끝으로 서랍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했어요. 22년째 반복해온 이 순간이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석 안보분석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지 벌써 5년째였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곳에 온 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담당이었지만 2003년부터 한국 전담 분석관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한국을 쉬운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분석할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었죠. 그저 미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리사와 15살 딸 에밀리가 웃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정말 약한 나라야? 지난주 딸이 물었던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두툼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적힌 한국 군사력 종합평가서 2025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익숙한 문구들을 훑어봤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화에서 대북 억제력 의존도 95%, 독립적 방어 역량 부족. 이 문장들을 처음 쓴 건 2003년이었어요. 당시 북한 핵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죠. 한국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었습니다. 역시 미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구나. 매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동료들도 제 분석을 높이 평가했어요. 카터만큼 한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펜타곤 내에서 저는 한국 전문가로 통했어요. 국방장관 브리핑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메시지였죠. 한국은 미군 주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것. MIT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로 진학한 것도 이런 분석 능력 때문이었어요.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 장기였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손가락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반도 안보는 전적으로 미군 전력에 의존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 없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쓴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국 담당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백 번 작성한 보고서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였죠.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사실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분석은 워싱턴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파일을 덮으며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군. 혼잣말이 사무실에 울렸어요.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고 야근 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모니터에 한국 관련 최신 뉴스가 떠 있었어요. 한국 국방비 증액, 자주국방 강화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죠.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구조가 바뀔까요? 22년 경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일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실력이었어요. 랜드 연구소에서 3년 근무한 경험도 있었고 펜타곤에서 인정받는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이슨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메이슨은 전직 장군이자 아시아 주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임스, 한국에 대한 내 분석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현장에서 본 것과 너무 다르거든. 설마 내가 놓친 게 있을까요? 22년간 쌓아온 분석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메이슨을 만나 그가 말하는 현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자신감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딱딱한 구두 밑창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리듬이 심장박동과 겹쳤어요. 펜타곤 3층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다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밤 10시, 대부분의 사무실이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메이슨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메이슨이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회색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이 그의 오랜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왜 이런 외진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메이슨은 주변을 살피더니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메이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가 직접 수집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내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말과 함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 보고서에는 미국 의존도가 95%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메이슨이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언돔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어요. 반응 속도, 정확도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메이슨은 정보가 틀렸다고 단언했어요. 시장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주가 계속 오르는 거라고. 봉투를 꽉 움켜쥐었어요. 22년간 믿어왔던 분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왜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메이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분석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공식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파일을 보고 나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벽에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현장이 보고서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고.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봉투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메이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채로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복도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어요. 22년 경력에 대한 자신감과 메이슨의 증언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봉투 속 진실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장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귓속 깊숙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조절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메이슨의 파일을 본 후 직접 확인하러 온 이곳이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실험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붉은 빛으로 전멸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옆에서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작 10초 전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모의 미사일이 발사될 예정이었죠. 한국의 차세대 요격 시스템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스크린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초속 3km로 접근하는 표적이었어요. 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고속 표적을 잡아낼 수 없어야 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었어요. 스크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거리, 속도, 각도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3초 후였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폭발음이 실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연구진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요격 성공. 반응 시간 2.8초. 명중률 97.3%.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본 데이터와 완전히 달랐어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요격 성능을 30% 수준으로 평가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본 것은 미국의 최신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연구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독자 개발한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는 20%도 안 된다고 덧붙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2년간 작성해온 분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가정한 한계를 훌쩍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다음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동시다발 표적이었습니다. 5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요격하는 시험이죠. 내 분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 다시 충격이었습니다. 5개 중 4개를 성공적으로 요격했어요. 8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0%도 어렵다고 평가했던 시스템이 말이죠. 통역관이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혹시 실험 조건이 실제와 다른 건 아닐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테스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 궤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했죠. 실험장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이슨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착각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폭발이 일어났던 자리에는 하얀 구름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충격적인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 서자 거대한 기계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피어올랐어요. 코끝에 맴도는 화학 냄새와 함께 무언가 강력한 에너지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미사일 실험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온 이곳이었죠. 메이슨이 말한 산업 기반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로봇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미세한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두 이곳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이곳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김 부장이 보여준 수출 통계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만 연간 500억 달러 규모였어요. 혹시 이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죠. 실리콘밸리의 모든 회사가 이곳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부장이 안내한 다음 장소는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면 전체에 걸린 모니터에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세계 회사가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전기차 혁명이 사실상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한다면? 질문이 저절로 나왔어요.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탄소 중립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산의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는 현장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은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데 필요한 배가 모두 한국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자랑하는 미국이 실제로는 한국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죠. 조선소를 나서며 휴대폰으로 급하게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산업별 세계 점유율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어요. 반도체 메모리 74%, 배터리 60%, 조선업 35%, 디스플레이 45%.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경제의 핵심 뿌리가 한국에 뻗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를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구글의 데이터 센터, 모든 것이 한국 부품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한국을 보호한다던 미군의 무기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2년간 써온 보고서가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사실은 정반대였던 건 아닐까요? 손이 떨리며 메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앞바다로 향하는 미 칠함대의 실시간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워싱턴 시간 오전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상황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링컨호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항공모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9만 톤급 원자력 항모 링컨호와 이지스 구축함 4척이 서해상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는 F-35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이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것이다. 지난주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 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죠. 힘을 보여주면 한국이 다시 고개를 숙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실제 역량을 생각하면 이런 압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미사일 실험장에서 본 그 놀라운 성능, 산업 현장에서 확인한 미국의 역이종 구조.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갑자기 상황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정보 때문이었어요. 통신 담당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한국군이 아이언실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됐어요. 한반도 전체를 덮는 거대한 방어망이 3차원 그래픽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요격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북쪽 휴전선부터 남쪽 제주도까지, 서쪽 서해안부터 동쪽 동해안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통합 방어망이었어요. 미국의 항모 전단도 이 시스템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누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보 담당관이 서둘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화면에 표시된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 1000개, 요격 준비 시간 30초, 대응 범위 반경 500km. 이론적으로는 미 칠함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겨냥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한국군의 움직임은 명확했어요. 아이언실드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실전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북한만 감시하던 레이더가 서해상까지 범위를 확장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CNN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국 뉴스를 보니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역량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어요. 상황실 분위기가 급속히 냉랭해졌습니다. 압박을 가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항모 전단이 위풍당당하게 진입했지만 한국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링컨호 함장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레이더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려던 힘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항모는 여전히 바다에 떠 있었지만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지 애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군 지휘소는 침착했어요. 지휘관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 장치였던 건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인가? 한국이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리가 힘을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힘을 세계에 알려준 셈이죠. 실제로 전 세계 언론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BBC, 로이터, NHK 모든 매체가 한국의 아이언실드 시스템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항모보다 한국의 방어망이 더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면 속 링컨호는 여전히 서해상에 떠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압박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사무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수십 장의 보고서가 차가운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려워 펜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고 목 뒤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 잔에서 올라오는 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마음속에서는 지난 22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절망감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벽면에 붙어있던 한국 관련 분석 자료들을 모두 떼어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작성한 평가서들이 카펫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정보를 미국 국방부 내부 자료에만 의존했습니다. 한국군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거의 없었죠. 마치 거울을 통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실제 모습이 아닌 왜곡된 상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2015년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 기준의 60%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실험장에서 본 것은 97% 성공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제공한 실제 성능 데이터가 아니라 미국 측의 추정치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10년 전 낡은 정보를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판을 해왔는지 상상하기조차 싫었어요. 한국의 산업 역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보고서가 가장 심각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미흡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 해부터 한국 무기 수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었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선입견이었어요. 보고서 곳곳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미군 지원 필요, 독자적 역량 부족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맞춰 자료를 끼워 맞춘 것이었죠. 메이슨이 강조했던 현장의 중요성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는 없었던 것이어요. 책상머리 분석의 한계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22년 보고서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군사적 지원 역량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같은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는데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왜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놓쳤을까요? 아마도 한국을 여전히 1960년대의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객관적 판단을 흐렸던 것이죠. 벽에 걸려있던 세계 지도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을 표시한 작은 빨간 점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국으로 말이죠. 가장 뼈아픈 깨달음은 분석 방법론 자체의 문제였어요. 데이터만으로는 절반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3D 분석법, 데이터 관찰 Direct Observation 대화 디알로그.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에 정리를 끝내야 했습니다. 바닥에 널린 보고서들을 하나씩 집어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22년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도시의 모습처럼 한국에 대한 진실도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메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서는 절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장이더군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의 찬 공기가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차가운 빛이 길다란 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22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브리핑룸 앞쪽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곧 그곳에 내가 준비한 새로운 분석 결과가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등 워싱턴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들 앞에서 지난 22년의 분석이 모두 틀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미사일 실험장의 97% 성공률, 반도체 공장의 압도적 기술력, 아이언실드 시스템의 놀라운 성능. 모든 것이 새로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첫 마디가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국방장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실제 군사력 평가표였습니다. 기존 분석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가 숫자로 드러났죠. 미사일 방어 역량 30%에서 95%로, 독자 기술 비율 20%에서 80%로 수정된 것들이었어요. 지난 22년간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데이터만 보고 현장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합참의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두 번째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제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대, 호주의 AS-21 레드백 129대, 노르웨이의 K-9 썬더 24대.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 명단이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놓친 변화들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하는 나라로 변했어요.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 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경제의 한국 의존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반도체 70%, 배터리 60%, 디스플레이 45%.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실제로는 상호 의존 관계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참석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어요. 최근 한국이 요구한 3천억 달러 재협상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표였습니다. 반도체로 절약한 비용, 배터리로 창출한 이익, 조선업으로 얻은 편익. 모든 것을 합치면 연간 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 3천억 달러는 협박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의 미수금이자 미래의 보험료라고 봐야 해요. 국방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더 많이 빚지고 있다는 말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공동 설계자여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스크린의 숫자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믿어왔던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합참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댔어요.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회가 받아들일까? 22년간 한국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해온 마당에 의회에는 진실을 말해야죠.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 지원이 아니라 상호 투자였다고. 그리고 그 투자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국방장관이 마지막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 분석이 확실한가? 100% 확신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브리핑룸에서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한국의 새로운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2년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이제 워싱턴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의 높은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웅성거림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수백 개의 좌석에 앉은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증인석에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형광등과 카메라 조명이 뒤섞인 강렬한 빛이 눈을 찔렀고 마이크에서 나오는 작은 잡음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한미동맹 재평가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웅장하게 울렸어요. 지난 한 달간 워싱턴 전체를 뒤흔든 내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카터 박사, 22년간의 분석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만 보고 뒷면을 무시한 것과 같았죠. 두 번째 의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투입한 수십조 달러는 무엇인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투입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5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스크린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로 미국이 절약한 비용, 배터리 혁신으로 창출한 새로운 산업,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인 구역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지난 수십 년간 보호받는 나라, 출신이라는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의 3천억 달러 요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당한 청구서입니다.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에요. 과거의 미수금이자 미래의 동반자십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위원장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CNN, BBC,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 관계로 말이에요.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힘은 무기 수량이 아니라 증명된 역량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입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20대로 보이는 한국계 대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항상 미안해하셨거든요. 미국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넘쳤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기여했다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청문회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핵심 파트너로 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22년간의 오해, 한미 관계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내 여론 변화였어요. 갤럽 조사 결과 한국을 동등한 동맹국으로 보는 응답이 78%로 급상승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5%였는데 말이죠.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구글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때예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대기업이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동등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과장이나 흥분 없이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월스트리트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삼성전자는 15%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젊은 세대의 변화였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당당한 한국, 동등한 파트너십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라는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의 착각이 하루아침에 교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이슨이었어요. 축하한다, 제임스. 마침내 현실이 드러났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그의 용기 있는 충고였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시대 말이에요.